생명의 숲은 현재의 숲 환경 교육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돕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현 주소를 점검하고 숲 환경 교육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화두를 제시하고자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구와 삶을 함께 돌보는 환경 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단초를 제시해 줄 이야기입니다. 발제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주대학교 이지영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생명의 숲과 동남권 NPO 지원센터의 임원 또 활동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 대표님께서 중요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에드가 모랭이라는 사람이 97년에 미래 교육을 위한 7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이번 이태원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결국 모두 우리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지구인 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지구인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인류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구인이 될 것인가 또 지구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지구와 숲과 삶을 함께 돌보는 환경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방법이 전과 동일하다면 사회는 변화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숲교육,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성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이 나고 있고 특히 이번 올해는 유럽에서 정말 모든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시 한복판에까지 이제 불이 번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동해시가 불에 탔고 삶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체육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구와 자연과 숲과 생명과 인간이 하나의 생명이다. 우리가 원헬스라고도 부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벗을 줄 알았던 마스크 벗는 날은 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25% 정도의 학생들이 우린 영원히 마스크 못 벗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등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복잡해지고 늘어나고 정교해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에볼라만 해도 100명이 걸리면 40명이 죽었는데 2014년, 15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최근에 우간다 지역 등을 포함해서 새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일이 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문제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라고 하는 생태계와 환경 파괴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환경과 생태계의 붕괴가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과 빈곤을 겪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고 또 가난한 엄마를 둔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또 지구 곳곳에서 난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왼쪽에 보시는 그 유엔 대학 보고서의 제목처럼 지구촌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위험이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과 후속 세대에게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제각각 다루어서는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문명적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류는 지난 10만 년 이상 동안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과학과 의학과 종교와 윤리와 법이 만들어졌고 결국 인류 문명을 만들어간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류의 절반이 굶고 전 세계가 질병에 시달리고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하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문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문제에 비하면 꽤 새로운 문제인데요. 주로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인류가 환경 문제라는 걸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앞에 이제 이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것이죠. 올해가 50주년인데요. 그 과정에서 인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겪어왔고 또 그 문제가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환경 교육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과 환경 문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여 왔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와 같은 생활환경 문제가 중요했다면 1990년대, 2000년대에 줄어서는 산림 파괴를 포함해서 생태계 파괴가 중요한 문제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기후변화와 생물 멸종을 포함한 지구적 환경 재난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도 1965년 무렵에 본격적으로 탄생해서 75년에 첫 번째 정점을, 두 번째 1995년쯤에 두 번째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1기의 환경 교육은 주로 생활환경 문제를 다루던 70년대, 80년대의 친환경 행동교육론이고 그때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숲과 갯벌과 바다와 강이 급격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 윤리에 초점을 맞춘 자연체험 교육이 제2기 환경교육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의 성격이 다시 바뀌고 있죠. 지구적 환경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150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하고 미세먼지와 해양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고등어를 좀 덜 구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사고와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하고 대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들이 중요한 교육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환경교육을 최근에 생태전환교육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생태전환교육은 4가지 점에서 기존의 환경교육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충 자료를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단절되는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우선 이 생태전환교육은 목적이 다릅니다. 1기와 2기의 환경교육은 또는 생태교육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이라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했고 이 문제를 잘 치유해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계속 잘 굴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의 생태전환 교육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적 환경 위기가 바로 자본주의 산업 문명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 국가로 바뀌어 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바꾼다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뭐죠?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헌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바꿔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차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권자들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주권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틀렸어. 너희가 열심히 해서 친환경적인 삶,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렴. 이런 비겁한 얘기는 그만하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런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 국가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물려줄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는 시간도 아주 부족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 접근하는 내용이 환경 문제를 또는 생태 문제를 그렇게만 접근하면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환경 문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성평등의 문제이고 다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통합성의 강도가 높은 교수학습 전략을 도입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경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1월에 유네스코에서 나온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25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혁신적인 교육 혁신을 가리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는 말은 1972년에 포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1997년 무렵에 교육의 4가지 축에 대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번에 세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단체, 시민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2가지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와 2가지 불확실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건 혼동하면 안 됩니다. 뒤섞으면 곤란해요.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위기다. 이 2가지는 인류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이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2가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인간이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교육이고 따라서 이제는 교육을 공동체 또는 공유제로 다루어야지 개인의 성공과 출세, 국가의 경쟁력 또는 경제발전의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앞에 말씀드린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은 공유제다. 커먼스. 우리가 공유제라고 말할 때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공유 자원,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 자원을 이용하는 사회 계약입니다. 사회 규약. 우리가 우물을 하나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우물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공유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물을 쓰기 위해서 함께 우물을 파고 우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고 그러죠. 이 우물을 계속 확대해 보면 결국 지구가 바로 우리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하나뿐인 별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사회 계약을 학습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건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멸종위기 나비 그 테일러 첵스팟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멸종위기 나비를 길러서 수만 마리를 이 담 밖으로 날려보내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그 황금 붓꽃이라고 하는 숙주식물을 기르고 교도소 안에서 또 정원을 가꾸고 온실을 가꾸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물원에 곤충학자가 지원을 하고 대학이 서포트를 하고 교도소 안에서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이 나비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멸종위기 나비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고맙다거나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편지 중에는 나오면 우리랑 함께 일해보자 이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재범을 하고 다시 교도소에 갈 일은 훨씬 적겠죠. 이게 결국 그 여성 개인의 삶, 우리 사회적 지속 가능성, 또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감동적인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결국 이 여성들은 나비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2019년에 법이 통과돼서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나무를 10그루 심어야만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나무를 2그루 심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이 법을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불난 지역 이런 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단위로 가서 심고, 자, 그래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인류상이 지구 생태 시민입니다. 지구 생태 시민은 세계 시민이자 생태 시민이자 민주 시민이어서 지구와 함께 더불어, 자연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가진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지구 생태 시민에 왜 앞에 지구가 붙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든 사회를 디자인할 때는 우리가 하나뿐이고 유한한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울수록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청문회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웃이든 뭐 누구든 다 짓밟고 괴롭히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게 인간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야. 그런 게 인간 본성이야. 라고 가르쳐온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겁니다. 137억 년이라는 긴 우주의 역사가 자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에게 갖추어진 이 모든 능력들,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눈으로 볼 수 있고 직립해서 이 목소리로 복잡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런가. 왜 인간은 그렇게 우주로부터 받은 위대한 선물들을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목적에다가 다 써버릴까요? 저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태 문명은 지금 그래프상에서 저 초록색 선 밑에 있는 문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태 발자국이 3.5인데요. 3.5라는 건 지구가 3개 반 있어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떠받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80억 인류가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3개 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면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3분의 1로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나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우리는 3가지 한계 안에서 우리의 좋은 삶과 사회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어떤 사람도 인간적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가난하다고 병원을 못 가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지치고 힘든데 쉴 곳이 없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위아래 선 안에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상품으로 구매하죠. 그러니까 좋은 삶의 크기는 내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크기, 결국 화폐 보유량에 비례한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비율,
공유하거나 교환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부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필요하면 시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 좋은 영역들에 따라서 우리 삶을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잡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디자인할 것인가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산림교육도 숲 중심의 산림교육이었다가 과거에는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림교육과 산불 예방교육이 중심이었다면 지난 10년, 20년 가까이는 주로 인간 중심의 산림교육, 좋은 삶을 위해서 숲해설이나 자연체험이나 이런 산림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림교육이었다면 이젠 숲과 삶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함께 돌보는 산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학습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안팎에 배움을 위한 숲을 만들거나 가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업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여기에 산림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산림교육 추진체계를 국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중심축을 이루어 왔는데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의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 밖의 다양한 그룹들과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또는 광역 단위로 다양한 산림교육의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된다, 시스템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와 플랫폼이 필요한데 산림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과 산림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룹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짜자. 그리고 특히 이제는 산림교육 관련된 산림교육 전문가들,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50% 이상이 60세 이상인데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은데 멀리 가서 산림교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근처에, 주거지역 근처의 공원에서 일상적으로 생활 밀착형 산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을숲 교육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전국에 태권도장이 15,000개 있는데 그 정도 숫자의 산림교육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표준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도 새로운 표준에 따라서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산림교육 표준을 잘 만드셔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아직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되거나 제도적인 토대를 가지고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고요. 산림교육자가 전문가 양성과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교육이 지금 단급인데 산림교육 전문가, 기획개발 전문가, 경영 전문가로 영역에 따라서, 전문 영역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고 대학의, 인과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의 인과대학의 산림교육 전문가나 석박사 과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산림교육과 관련된 개발이나 역량 강화에 매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교육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나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자율적인 학습 프로그램도 하고 동시에 대학과 연계한 그런 석박사 과정이나 심화교육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충남 서천에 살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귀촌을 했는데 여기는 참깨밭이었다가 제가 도토리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만든 저의 숲입니다.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에게 있어서의 좋은 삶이라는 걸 상징하는 공간인데요.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 만드는 걸.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렇지만 그게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들께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나무가 6가지가 있죠. 낙엽지는 참나무가. 그래서 이
요즘은 도토리 잘못 주스면 그 걸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뒷산에 갔다가 도토리가 있길래 도토리를 몇 개 주워서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앞에 경찰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은 임산물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옆에 이미 한 명 걸려가지고 막 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을 쳐다보면서 네, 물론합니다. 저는 선생님인데요. 학생들과 함께 이 도토리를 심어서 참나무 숲을 만들기 위한 교보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가십시오. 이렇게 진짜로 그냥 잘 방면돼서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환경 철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과 함께 매년 도토리를 심어서 참나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죠.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키우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30cm 자라죠. 그러면 학교 잔디밭에 요만큼 땅을 제가 확보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옮겨 심으면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자기 키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환경교사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학교에 가면 여기 있는 걸 캐서 자기 학교에 옮겨 심게 하는 게 저의 프로젝트인데 환경교사를 너무 안 뽑아가지고 심은 나무들이 계속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8명, 올해 이제 2명 아마 더 뽑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도토리를 심고 나무를 키우고 만약 어떤 아이가 도토리를 심어서 한 10년 정도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교육 과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나무가 30년이 되면 10,000개의 도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지구에 대한 보편 선언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헌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칠레 헌법을 개정하려다가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연과 비인간 생명에 대한 권리,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인정하는 아주 혁신적인 헌법들이 계속 지금 이제 발의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 국가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고요. 그 속에 생명과 숲과 자연이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이들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을 더 재밌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인이고 지구 생태 시민이고 지구가 우리의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